앞으로는 거의 은혜라고 봐요. 저는 장기로 보면 은 투자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네. 저도 결국에는 지금 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갖고 있는 금을 싹 다 팔아서 전부 100% 은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그럼 은은 진짜 뭐 한 대여섯 배, 뭐 10배도 갈 수도 있다. 아, 지금 그럼요. 상황에서. 예, 지금 상황에서도 한참은 더 가야 되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스테커스의 조규원 대표님 모시고 앞으로 이제 경제 위기 시나리오들 그리고 이제 금은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이제 모실 때마다 네. 금값 비싸다는데 계속 가. 끝도 없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네. 작년에 금값이 고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최고점을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50번이 나왔대요. 50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말이 네. 작년에만 해도 50번이나 반복됐다. 네. 사실 앞으로도 금가격이 더 많이 오를 텐데 그 과정에서 늘 제가 나올 때마다 또 올랐네요, 또 올랐네요, 맞아요. 이런 말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계속 나오실 때마다 이제 너무 비싸다, 지금 들어가면 끝물이에요라고 하던 그 분위기가 요즘에 좀 살짝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는 금은 좀 투자해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분위기가 좀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 기저에는 결국에는 미국 달러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돈인 금으로 가자. 이게 지금 또 작동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앙은행들의 행보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앙은행들이 금을 엄청나게 많이 사요. 근데 단순히 금만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달러를 버려가면서 금을 산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2000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으로 20년 전에 전체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달러의 비중이 70%를 넘었었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5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을 많이 사기 시작했고 한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중국, 뭐 러시아 이렇게 좀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이 많이 샀다라고 하면 요즘에 정말 많이 사는 국가 중에는 폴란드. 네. 폴란드가 거의 1년에 100톤씩 사요. 이게 얼마나 많이 사는 거냐면 보통 이제 중앙은행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산 양이 이제 순매 수량이 대략 1년에 200~300톤 정도 되는데 폴란드 혼자서 100톤을 산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사고 있는 거죠. 그러면 폴란드는 뭐 그 미국과 어쨌든 뭐 그 척을 지는 나라는 아닌데 네. 왜 금을 사는 거예요? 일단 요즘에 대체로 보면 동유럽 국가들도 되게 많이 사고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사는데 결국은 두 가지 요인인 거죠.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달러를 못 믿겠다. 그 뭐 미국에 이제 뭐 베네수엘라 가서 대통령도 잡아오는 마당에 네. 그 사이 틀어지면은 뭐 언제든지. 러시아 때처럼 뭐 스위프트 제재를 한다던가 외환보유고 동결을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직접 쳐들어와서 뭐 대통령 잡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다양한 리스크가 생기니까 달러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더 핵심일 수도 있는데 결국엔 부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에도 나왔을 때 아마 부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네.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역사적으로 이 부채라는 건 계속 늘어나다가 늘어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부채가 또 줄어드는 시기가 있다. 이런 거대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는 시기를 우리가 레버리징 시기라고 하고 그 부채가 어느 임계점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뭐 명목상 부채는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부채의 가치를 다시 줄여야만 하는 이런 시기가 온다. 미국도 지금 이 시기를 1930년대에 경험해서 그때 이제 다시 부채를 줄여 나갔었고 그 시기가 다시 도래한 거고 이전에 영국도 그 전에 이제 뭐 프랑스도 네덜란드도 뭐 로마 제국도 모든 그런 패권 국가들이 이런 1년에 부채를 줄여나가는 시기들이 도래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이 국가 부채가 한 38조 달러가 좀 넘죠. 네. 한국 돈으로 하면 5.5경 원인데 1년에 그러니까 이 부채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1년에 지출하는 지출에서 의무 지출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자 안 낼 수 있나요? 이자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사회연금 뭐 아니면은 의료 뭐 이런 것들도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 고정비. 네, 고정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딱 보니까 나오는 거죠. 미국이 이게 쟤네들 이제는 숨만 쉬어도 1년에 부채가 2조씩 늘어나겠는데 근데 요즘에 뭐 트럼프니 뭐니 뭐 재정 적자 더 키우고 있고 이거 내가 볼 땐 답 없다 이렇게 느껴져서 더 이상 미국 달러를 안 사주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핵심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긴축을 하냐 아니면 이제 세금을 올리냐. 근데 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다른 대통령 후보들은 돈 쓰겠다고 하는데 나는 긴축하겠다고 하면 이제 표를 얻기 힘들 가능성이 크잖아요.
거예요. 네. 그게 어렵고 세금을 올린다? 이것도 반발이 심하니까 어렵고 그럼 결국에 남은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이 부채의 가치를 화폐의 가치를 낮추면서 부채의 가치를 같이 낮추는 네. 이런 방법을 대부분의 제국들이 택했었고 미국도 1930년대에 이런 방법을 통해 40년 동안 부채의 가치를 이제 서서히 떨어뜨렸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다른 중앙은행들도 아는 거죠. 그 미국 달러 가지고 있어봐야 위험한 것도 있고 그리고 나는 미국이랑 친하다고 하더라도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얘가 5년 뒤 10년 뒤의 가치가 과연 지금 정도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이제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지점에 왔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달러를 보유할 이유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달러가 아닌 진짜 돈, 뭐 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미국의 어떤 그 영향력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의 생각이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개인들이 사는 것도 있겠지만 뭐 국가 차원에서 모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폭등한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국가들이 모으는데 잘 생각해 보면 국가들이 뭐 금 살 때 ETF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쉽게 네. 말하면. 근데 왜 자꾸 실물을 그것도 자기가 직접 보관하는 방식으로 하냐. 이게 정말 큰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ETF다 아니면 뭐 선물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금융 상품들의 금이 실물 금에 비해 138배 정도 시장 규모가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의자 뺏기 게임 같은 거예요. 오징어 게임 2 영화 보면은 의자 이제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막 둥글게 하는 것처럼 그 중에서 딱 노래 꺼지면은 의자에 앉은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지금 금융 상품의 형태도 사실은 사람들이 그 금을 찾으러 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이 정도 138배의 시장이 커진 거고 네. 뭐 은행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지준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돈을 찾으러 오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신용 창조를 통해 이제 돈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중앙은행들이 사는 건 실물이에요. 그러면 안 그래도 없는 실물을 이렇게 다 가져가서 직접 보관을 하는 형태로 하면 그러면 이제 세상에 유통되는 금의 양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이전과 같은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상승률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고 폴란드 아까 말씀드렸는데 폴란드 중앙은행은 이제 올해는 150톤을 살 거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체코도 많이 사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동유럽 국가들도 정말 열심히 사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 단순히 요즘에 금이 뭔가 뭐 지정학적인 요소로 많이 오른다 혹은 뭐 금리나 이슈로 많이 오른다 이런 건 되게 단기적인 이슈고 본질을 이해하면 왜 금이 지금 슈퍼사이클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아까 말한 대로 뭐 이제 뭐 미국의 영향력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더 들어가면은 미국이라는 뭐 일종의 미국 제국이 붕괴할 것이다. 여기에 베팅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 뭐 붕괴할 수도 있다인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붕괴하지 않더라도 금 가격이 오르는 거는 변함이 없다.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패권을 잡을 때 브레튼 우즈 체제로 잡았었고, 두 번째 잡을 때는 이제 페트로달러로 잡았었잖아요. 네. 사실 1971년 이전의 달러와 이후의 달러는 완전히 다른 달러가 됐고, 1971년 이전의 달러를 이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이후의 달러를 이전에 살 수 없고, 이렇게 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갈아엎어졌는데 근데도 미국은 패권을 유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통화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지 그 과정 가운데서 뭐 미국 제국이 몰락하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화폐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이 시스템 가운데서 금 가격이 폭등했던 역사들이 반복됐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 위험하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망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특히 달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망하는 건 지금의 달러 시스템이 망하고 새로운 달러 시스템이 세워지면 세워졌지. 물론 뭐 그거랑 경쟁해서 다른 화폐 시스템이 이길 가능성도 같이 염두에 둬야겠지만 근데 뭐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뭐 새로운 달러에 베팅할 거냐 뭐 결국엔 미국에 베팅할 거냐 중국에 베팅할 거냐 하는 것보다 이 지금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싸우면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금을 그냥 사놓는 게 더 투자자의 입장에서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제 결국에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의 약세를 말하는 거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게 이제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네. 이제 달러를 어떻게든 조금 뭐 물론 약세는 가지만 금 가격을 눌러놔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 세계들이 금을 계속 거기다 실물까지 보유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발 뭔가 가격을 좀 누르는 이런 것들은 안 나올까요? 근데 사실 그게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 지금
지금 금시장이 가장 큰 데가 어디냐 하면 하나가 런던 금시장이 있고 네. 하나가 이제 뉴욕 상품거래소가 있거든요. 이 두 개의 시장이 가장 큰 금시장인데 여기에 대부분 거래가 선물 거래 형태로 돼요. 그러니까 종이 계약이죠. 그렇다 보니까 옛날 방식을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미국이 이제 금 가격을 누를 때 이제 그때는 선물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보니까 그냥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을 냅다 갖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금 가격이 오를만 하면 이제 망치로 한 대 치고 오를만 하면 망치로 치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걸로도 자꾸 결국에 문제는 달러가 문제인 거라서 이 금 가격이 자꾸 튀어오르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거 내 금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1961년에 런던 골드풀이라고 해서 유럽 6개국이랑 그다음에 미국이랑 합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금을 모아서 시장에 막 내다 팔면서 또 금 가격을 억눌렀던 역사가 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치 그런 거예요. 이미 안에서 다 곪고 있는데 그냥 겉에만 자꾸 이렇게 괜찮은 척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그게 영원히 괜찮을 일은 없겠죠. 그래서 1968년에 프랑스의 이제 드골 대통령이 난 이거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자기는 그 런던 골드풀을 탈퇴하겠다고 탈퇴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가서 달러를 이만큼 들고 이거 빨리 금으로 다 바꿔줘라 하고 이제 군함까지 끌고 가서 금으로 바꿔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브레튼 우즈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근데 이제 선물 시장이 가능하니까 선물 시장에서 이제 그런 공매도 같은 방식으로 좀 눌렀다라는 의혹들도 있고 네.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선물 시장이다 보니까 증거금을 인상하면 강제적으로 트레이더들이 이제 뭐 청산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뭐 현금이 넉넉한 경우에 현금을 넣겠지만 이런 식으로 증거금 인상으로 가격을 눌렀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거의 뭐 한 20년, 30년 동안 해왔는데 문제는 이제는 실물을 갖고 이제 중앙은행들이 가기 시작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예전에 1968년 드골 대통령이 이제 여기서 탈퇴하면서 각 중앙은행들이 다 실물 갖고 가면서 이 금 가격 억압에 그 족쇄가 완전히 풀렸던 것처럼 지금도 실물이 엄청나게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미 2013년에 뉴욕에 보관하고 있던 그 자기 금을 그 인출해 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다른 국가들 네덜란드를 보더라도 다른 국가들을 보더라도 금을 본국으로 송환하려는 움직임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이게 결국은 그 금가격을 누르려고 했던 그런 어떤 포지션들은 예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지만 더 이상 작용하기 힘든 그 지경에 왔다. 실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는데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가격이 원래는 뭐 좀 더 억누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었겠지만 그런 장치가 잘 안 먹히고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각자 도생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 실물 자산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실물이 생각보다 적은 거죠. 맞아요. 지금 시장에 도는 종이금까지 다 합치면 너무 실물이 적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뱅크런처럼 이제 일어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 금이 갑자기 공급이 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뭐 사우디에서 금광 엄청 터졌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일단 금광 관련된 뉴스는 그냥 다 사기라고 보면 돼요. 사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금광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많이 물어보시길래 거의 10몇 년 동안의 그 금광 관련된 뉴스들을 다 찾아봤는데 일단 그 중에서 실제로 채굴하는 금광 자체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형 금광이라고 말하는 게 그런 뉴스가 왜 나오냐면 이게 좀 설명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초대형 금광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아프리카 가면 진짜 초대형 금광들 네. 있거든요. 거기는 원래 금이라는 게 모든 원소들 중에서 그 원소 무게가 네. 되게 무거운 원소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응집되려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뭉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무데나 땅 판다고 금 나오진 않잖아요. 그 이유가 금은 뭉치려는 성질이 강해서 금이 있는 데만 왕창 있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초대형 금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약간 금이 스프레이로 뿌린 것처럼 얇게 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면 야 이거 초대형 금광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에서 발견된 3,300조 원 규모의 그 금광이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뭐 중국에서 발견된 그런 초대형 금광 뉴스들을 보면 다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져 있어서 그런 시추를 떴을 때 그런 형태를 보고 야 이게 전체 산을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 규모다 뭐 몇백조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류가 뭐냐면 옛날에 제가 막 뭐 대학생 때인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뭐 책 제목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A+ 받았던 학생은 뭐 F 학점 받았던 사장 밑에서 일한다 뭐 그런 것처럼 뭐 되게 성공한 사업가 중에 고졸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성공한 사업가 중에 뭐 고졸이 많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확률적인 그런 명제가 있다라고 치면 이걸 뒤집어서 그러면 고졸이면 성공한 사업가가 되냐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중요한 건 그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진 금광이면 초대형 금광이냐는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초대형 금광 중에는 그렇게 스프레이 형태인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막 이제 일단 그렇게 스프레이 형태가 뿌려져 있으면 초대형 금광일 가능성이 좀 미세하게라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과장해서 어떤 그런 해봐야 한다, 이거는. 예, 해봐야 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라서 뭐 그런 공급에 대한 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그 공급이 금은 원래 이제 생산을 하려면 10년 정도의 시차가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전에 그런 금광 기업들이 이미 자본 투자를 거의 못 해놨었어요. 금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이제 생산을 늘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금광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들을 쭉 보고 개발 타임라인을 이렇게 쭉 짜보면 가장 빠른 게 2029년에서 2030년 정도부터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공급이 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다. 근데 중앙은행들은 계속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 투자자들이 금을 사고 요즘에는 투자 기관들도 이제 금을 사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이런 흐름 가운데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늘어난다. 이거는 금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도 아직 뭐 한 초중반 정도 온 건가요? 아직 이제 중반을 지난 지점이에요. 이제 중반 정도. 네. 그러면 이제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후반까지 가면은 이제 시작점 대비 한 얼마 정도 갔던 거예요? 예전에 한 몇 배씩 올랐던 거예요? 적게 올랐을 때는 보통 7배 정도 올랐고요. 많이 올랐을 때는 26배 정도 올랐는데 그 26배 올랐을 때가 이제 1970년대거든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상승장이 1970년대의 상승장보다 더 큰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1970년대는 일단 그 금이라는 게 금 투자를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지금보다 거의 18분의 1 정도로 작았어요. 네. 그때는 뭐 코인샵 가거나 금은방 가거나 이런 데서 금 사는 거 말고는 금 투자하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이제 ETF, KRX 금시장, 금통장 뭐 우리가 그냥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핸드폰만으로도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런 그 세상에 널려 있는 금의 양이 그 정도로 달라졌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지금의 1970년만큼만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치더라도 수요가 18배가 더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은 즉 금에 대한 상승률이 1970년대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는 1970년대는 부채 문제까지 끼진 않았었어요. 그때는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이 한 30%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업 부채나 은행에서 이제 부채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재평가되는 과정에서 이제 금 가격이 한번 튀어 올랐던 거고 지금은 1970년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게 국가 부채도 많죠. 가계 부채도 많죠. 기업 부채도 많고 그냥 돈 자체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화폐 시스템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지금의 상승장은 1970년대보다는 1930년대랑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6배 오른 때보다 더 지금 심각하다. 네, 더 심각하다. 오르면 전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 기준으로 얘기하면 몇 배 정도 오른 장이에요? 현재는? 한 3배 정도 오른 것 3배 같아요. 정도? 네, 3, 4배 정도? 그럼 단순히 해서 여기서 한 4, 5배는 더 갈 수도 있는. 그럼요. 예, 아주 맞습니다. 뭐 크게 보면.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근데 그만큼 금값이 또 그렇게 올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 사실 한 2, 3배 올랐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동안 안 오른 것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실물금을 사야 돼요. 그러면 꼭 실물금. 왜냐면은 결국에 핵심은 실물금을 따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물 금을 사는 게 좋다라고 보는 측면이에요. 왜냐면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금이 오르는 때를 보면 화폐가 가치가 되게 급격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금가격이 올라요. 사실 금이라는 자산이 오를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마치 보험 같은 경우에요. 보험 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 보험을 탈 일 자체가 없잖아요. 정말 특수한 상황이 나한테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보험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금이라는 것도 보험의 역할이다 보니까 뭔가 위기의 상황이 왔기 때문에 금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국 화폐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금을 통제했던 역사가 되게 많아요. 네. 흔히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은행 문을 닫아버리는 걸 먼저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IMF 때 보면은 은행 창구 닫고 이제 외환 추금부터 막아버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달러와 금 같은 이런 가장 중요한 자산부터 더 먼저 동결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뭐 가까운 역사에서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모든 국가들에서 다 나타났었다. 미국도 뭐 1933년에는 거의 그땐 더 심했죠. 금 소유하다 걸리기만 하면 징역 10년형 플러스 거의 지금 돈 기준으로
돈으로 하면은 한 10억 원 정도의 벌금을 같이 때렸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통제가 있었던 역사가 많다. 그러면 우리가 금을 투자한다라는 건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을 사는 건데 정작 금을 실물이 아닌 어떤 누군가의 통제하에 있는 형태로 금을 보유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통제 당하기 가장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금이라는 자산은 카운터파티 리스크, 그러니까 누군가가 통제할 때 통제 당하지 않는 그런 거의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에 금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금을 누군가에 통제해 준다라는 건 조금 금 투자에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실물을 좀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을 투자하는 분들은 이제 뭔가 좀 어떤 붕괴나 이런 시나리오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투자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이제 비트코인처럼 이제 그 중앙에서 좀 탈중앙화된 거를 하려고 하니 이제 실물을 갖는 거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도 옛날에는 이제 금 가지고 있으면 막 이렇게 형사처벌하고 했는데 네. 똑같이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죠. 네. 실제로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런 네. 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을 봐도 외환이나 금 같은 거를 정말 철저하게 통제를 하거든요. 근데 실물을 갖고 있으면 실물은 뺏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은 그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어떤 그런 통제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실물 금을 잘 안 내놔요. 그리고 다 암시장에서 거래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이게 이런 방식으로는 국가가 금을 못 얻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적용했던 게 뭐였냐면 금 모으기 운동을 했었어요. 이제 막 각종 뭐 은행이나 모든 곳 벽에다가 이제 선전 문구를 붙여가지고 금을 주는 사람은 애국자, 금을 안 내놓는 사람은 매국노,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뭐 만약에 너가 금을 안 내놓으면은 국가 망한 뒤에 너가 갖고 있는 금이 무슨 소용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자진해서 금을 내놓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금모기 운동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그게 성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금을 뺏는 것보다 거의 100배 이상의 성과를 얻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뒤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IMF 때 그걸 이제 본받아서 했던 거고, 네. 터키도 이제 외환위기 왔을 때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을 본받아서 이제 금모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실물 금은 5,000년 동안 통제로부터 자유로웠던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금이 지금까지도 가치를 잃지 않고 어떤 통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사람들이 찾는 자산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전쟁 나면 금값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반대로 또 그 뭐 이게 맞는 거냐 뭐 이게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요즘에 이제 뭐 전쟁의 그런 분위기가 뭐 점점 더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금과 어떤 국가적 위기 이런 네. 것들은 어쨌든 위기가 오면 올라가는 건가요? 전쟁 같은 게 생기면? 전쟁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건 두 가지 요인이에요. 흔히 그냥 위기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금을 산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아니고요. 전쟁을 하면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화폐 발행량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의 반작용으로 금이 올라가는데 그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거는 이제 국지전인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가격이 잠깐 올랐다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세계대전이거나 아니면 좀 이제 어떤 좀 선진국들에서 어떤 전쟁의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기 나라의 화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결제 통화인데 저 화폐가 이제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게 됐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지금 유로화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결제 비중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양의 유로가 고작 조그마한 금밖에 없는, 세상에 26만 톤밖에 없는 그 금으로 다 이동을 해야 돼요.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 엄청나게 큰 돈들이 도망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 금이 가격이 이제 심하게 팽창을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달러가 가장 그런 거에 핵심적으로 이제 파괴되고 있고 신뢰가 파괴되고 네. 있고, 거기서 정말 빠르게 금이나 각종 원자재들 그리고 실물 자산들로 이동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산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네. 그 가장 큰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미국도 모르는 바가 아니니 사실상 이제 금을 대체하는 상품으로 가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비트코인으로 미국이 이제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이 가치가 있는 거는 결국에 금이 진짜 돈이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인데, 네. 비트코인이 어쨌든 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먼저 비트코인을 선점해서 비트코인을 막 산 다음에 금을 다 팔아버려. 네. 금을 폭락을 시켜버리는
이 구조로 만약에 가게 되면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비트코인 옛날에 이제 금태환처럼 비태환이 되는 거지. 비태환.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통하지 않겠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근데 일리가 있기는 있거든요. 네. 충분히 일리는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전 세계가 동의할 수 있냐가 일단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러면 중국 포함한 정말 전 세계 국가들이 금을 잔뜩 사놨잖아요. 근데 갑자기 미국이 우린 비트코인 본위제 할래. 이렇게 하면은 뭐 누가 거기다가 박수 쳐주겠어요. 미국이 막 금을 막 다 팔아버려. 네, 다 팔아버리고 좋다 내가 다 살게 하면서 막 이거 이제 신뢰의 문제겠죠. 네, 신뢰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범지구적인 그런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무난무난한 금을 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5,000년 동안 써왔다라는 그런 역사성도 있지만 인간이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 중에 애초에 돈이 될 수 있는 원소가 금이랑 은 빼고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게 되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뭐 설명하면 너무 길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일 수밖에 없는 금을 쓴다라는 게 있거나 아니면 금을 안 쓸 거면 그거를 담보로 할 수 있는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사실 페트로달러 할 때 처음에는 다른 국가들이 되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뭐 영국,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다시 금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정작 결제하려고 보니까 달러 아니면은 원유를 안 받아준대. 원유 결제해서 안 받아준대요. 석유가 필요하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그 에너지 그때는 지금보다 원유에 대한 그 산업에서 원유 비중이 너무 컸어가지고 그렇게 강제로라도 에너지 패권을 가져와서 그걸 화폐랑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인데 비트코인을 따지면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좀 애매해요. 사실은 에너지 패권으로 가면 지금은 에너지가 석유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담보물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오히려 은에 가까워요. 네. 은이나 구리 같은 거에 좀 더 가깝겠죠. 그렇다 보니까 좀 애매하다. 좀 애매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 본위제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100만에 하나라도 진짜 비트코인 본위제가 된다.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하면 전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잖아요. 네. 전기를 저장하는 게 뭐냐? 뭐 배터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측면은 비트코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채굴하려면 전기가 들어가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전기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그런 비트코인이 그런 어떤 에너지 패권으로서 새로운 담보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냥 맞다고 치죠. 그냥 맞다고 쳐서 실제로 진짜 비트코인 본위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비트코인 본위제가 되는 과정 가운데서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요. 네. 근데 그때 금 가격도 같이 폭등을 해요. 왜 그렇죠? 왜냐면 결국엔 이게 화폐 시스템이 비트코인 본위제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전까지 풀렸던 모든 화폐에 대한 가치가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게 단순히 비트코인 뭐 금뿐만 아니라 실물 자산의 가격이 재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71년 때도 보면 닉슨 쇼크 이후에 이제 페트로달러 시스템과 금본위제가 다시 맞붙었는데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유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금 가격은 26배가 폭등을 했다. 결국에는 이 화폐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 거라 새로운 화폐 시스템으로 넘어가면서 그 화폐에 대한 신뢰를 막강하게 주려면 특정 담보물과의 그런 이제 화폐와의 그런 비율이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석유랑도 가격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석유와 금에 대한 가격도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금과 뭐 은에 대한 가격도 그다음에 은과 뭐 백금, 뭐 비트코인 이런 실물 자산들 간의 가격 재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는 사람은 결국에는 현금을 갖고 있었던 사람, 채권을 보유했던 사람 둘만 큰 손해를 보고 대부분 자산들은 괜찮다. 물론 주식도 일부 주식 빼고는 좀 힘들긴 한데 그런 에너지 기업이라던가 헬스케어 기업이라던가 그런 이제 특정 실물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니면 그것과 되게 연관성이 깊은 그런 기업들은 정말 큰 상승을 했다라는 걸 이해하면서 우리가 지금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뭐 정말 비트코인 태환이 되는 수준이 되면 엄청나게 올라가겠지만 그 사이에 그 전에 금의 폭등이 무조건 한 번은 올 것이다. 네, 같이 가요. 올라갈 확률은 때. 여기 훨씬 더 높으니까 네. 굳이 뭐 비트코인 올인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스테커스의 조규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 얘기 좀 해봤는데 사실 지금 뜨거운 건 은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은은 진짜 찬밥이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뭐 폭주를 해가지고 지금 뭐 난립니다. 그 은 차트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쵸. 그냥 이렇게 네, 90도, 수직이죠, 예. 90도로 돼 있어.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데 아직 더 간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은 좋게 보셨었는데 지금 은은 어떤 상황입니까? 왜 오르는 거예요? 은이 왜 오르냐? 일단 기본적으로 금 오르면 은은 따라 올라요. 거의 금이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는데 그 같은 기간 동안 은도 함께 돈으로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은을 우리가 지금 전체 수요로 보면은 절반 이상이 이미 산업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을 뭐 주얼리나 아니면 산업용 금속으로 생각을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는 아직도 은을 돈으로서 바라보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이 오를 때 은은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성 때문에 요즘에 금이 오르면서 은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데,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제가 2019년에 금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람들의 이해를 편의하기 위해서 금 투자를 했다고 시작했지 제가 샀던 거는 은이었어요. 그러니까 은을 저는 훨씬 더 좋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금의 슈퍼사이클이면 은이 더 많이 오른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 측면이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은의 양이 미국 지질조사기가 발표에 따르면 대략 한 56만 톤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1년에 2만 8천 톤에서 3만 톤 정도를 캐요. 근데 이게 발표가 2018년에 났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대략 17년이면 고갈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이 진짜 매장된 양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다 보니까 공급이 되게 타이트해요. 근데 네. 더불어서 은 가격이 거의 2011년부터 내내 기었거든요. 그렇다 2010년부터 기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10몇 년을 기었다 보니까 금관 기업들이 은에 대한 생산을 계속 줄이면서 그 자본 투자를 안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은 가격이 아무리 폭주한다고 한들 공급을 갑자기 늘릴 수가 없어요. 네. 금광은 이제 금광을 캐서 공급을 늘리려면 탐사, 부지 매입, 그다음에 인허가, 뭐 인프라 건설, 채굴 정제, 이 모든 과정이 10년이라는 시차가 걸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생산을 늘리려고 해도 2036년에 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은의 공급이 안 그래도 매장량도 얼마 안 남아서 고갈이 다가와서 타이트하다. 근데 이전에 자본 투자를 안 해서 공급이 더 안 된다. 그래서 공급은 계속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더 큰 게 발생하는 게 뭐냐? 은이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AI 발전이 엄청나게 빠르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5G, 그다음에 모든 이제 기술들이 첨단화될수록 은의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산업 수요가 세상 최고치를 돌파해요. 산업 수요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데 공급은 타이트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5년째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공급 부족은 있었지만 그 전에 캐놨던 은들이 많이 있어서 거래소의 재고들이 꽤나 빵빵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거래소가 런던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뉴욕에 상품 거래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떠오르는 데가 이제 상하이 금거래소가 하나 있는데, 뉴욕 상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은 재고가 고점 대비 70%나 떨어졌다. 이제 남은 양이 얼마 없다라는 거죠. 상하이 금거래소도 10년 내 최저치를 찍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은 적은데 산업 수요는 계속 폭발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갑자기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으니. 네. 근데 재밌는 게 은은 수요도 비탄력적이에요.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전기차를 안 만들 수 있나요?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AI 발전을 멈출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를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 그 큰 거에 은이 들어가는 양이 한 25g에서 50g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은 가격이 여기서 10배가 뛴다고 해도 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쓸 수밖에 없고 써도 뭐 그렇게까지 큰 그 문제가 되진 않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산업 수요 자체도 이미 비탄력적 수요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 산업 수요가 대부분의 공급을 잡아먹고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양은 정말 소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은에 투자하는 양이 수요가 막 엄청나게 많이 늘었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많이 늘었어요. 뭐 작년이나 재작년을 기준으로 봐오면 이제 은에 대한 그 거래량이 거의 한 3-4배 정도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실제로 그래서 은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전 제 주변에도 거의 없거든요. 제가 네. 금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 활동하는데도 제 주변도 별로 없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주변에는 더더욱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2020년쯤에 대략적으로 구독자분들이랑 대담을 하면 주변 사람들 1000명 중에 은 투자하는 사람 1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되게 적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000명 중에 만약에 1명 있다고 치면 한 0.1% 정도만 은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3배가 는다고 해도 0.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수치로 아직도 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면은 수요 자체는 그렇게 투자 수요는 이것밖에 안 늘었는데도 그 은 가격이 100
100불을 돌파할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오른다라는 건 결국엔 공급단 그리고 산업 수요단에서 비탄력적인 수요와 공급이 이미 시장을 다 잠식한 상태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은에 대한 그런 어떤 투자 수요가 이제 막 붙기 시작한 수준이다 보니까 가격이 뭐 100불 돌파하는 건 원래부터 사실은 예정된 일이었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이렇게 잔재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은도 거의 한 3배가 아니라 한 4배 올랐네. 지금 뭐 거의 한 3, 4배 이상 오른 것 같은데 네. 거의 뭐 한 1년 만에 막 쫙 올랐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아직은 초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금 막 26배 오를 때는 그 은은 막 더 많이 올랐나요? 은은 한 30배 넘게 올랐어요. 30배 올랐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은 가격이 막 1년 만에 3배 이렇게 오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점 아니야? 좀 무서운데? 나 꼭지에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가격을 보고 겁을 먹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자동차가 있어요. 서울에서 네. 이제 부산을 향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동차가 부산을 향하고 있는 건지 목표 지점도 모르고 지금 어디에 있는 지점도 모르면 그냥 단순히 그냥 자동차만 보면 막 자동차가 200km로 막 쌩 달리니까 야 이거 너무 빠른데 네. 저걸 좀 있으면은 뭐 부산도 지나쳐 버리는 거 아니야? 나 그럼 내려야 되는 거 부산인데 부산 지나쳐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은이라는 자산의 사이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럼 공포심이 안 든다. 따지고 보면 200km로 달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아직 대전도 안 지났는데 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속도 그러니까 가격이 아니라 지점을 봐야 된다. 지점과 방향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은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체 사이클의 절반을 지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빨리 달리는 이유는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빨리 달리는 게 이제 고점에 다가왔기 때문에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빨리 달리는 거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전체 사이클은 보통 10년 정도를 가는데 그 기준을 보면은 2019년부터 2030년 정도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반을 지나서 좀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휴머노이드든 뭐 전기차든 이런 어떤 기계류가 이제 전기 기반으로 운행되는 이게 앞으로 미래 사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그 전도율이 높은 은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뭐 맞아요. AI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이쪽이 필요한데 이거는 실물 원자재니까 그러면 가격은 폭주한다. 네. 이 논리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단기간에 공급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방법이 아예 없진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막 파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파내는 건 일단 어렵고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은 뭐냐면 재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제가 한 2019년에 2020년 이때 이제 은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대부분의 은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나 이런 데서 이제 은이 나오잖아요. 네. 은이 나오는데 그 반도체나 그런 데 들어있는 은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버려진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나라도 인천에 가면 도시광산 사장님들이 계세요. 네. 막 폐가전제품에서 금이나 은, 뭐 백금 이런 것들을 이제 채굴하시는 분들인데 그 사장님들을 만나서 이제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2019년, 2020년 그때쯤에 그랬더니 혹시 은 같은 거 많이 채굴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은이 그냥 금 캐다가 나오면 그냥 같이 캐는 거고 만약에 은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통째로 버려버린대요. 은이 너무 싸니까 네. 인건비도 안 나온다 생각해서.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한번 다시 물어봤었어요. 도시광산 사장님을 만나서 요즘엔 어때요? 그랬더니 아유 은이 뭐 빼는 맛이 쏠쏠하다고. 아, 그래요?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예, 가격이 오르면 재활용 공급이 늘어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 그래서 막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금은방 사장님이랑 이제 대담하다가 엄청 옛날에 막 2000년 초반 이럴 때는 은수저를 그냥 이사 갈 때 버리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대요. 근데 지금은 은수저 가져가면은 최소만 몇십만 원씩은 받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옛날엔 버려지던 은들이 다시 재활용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공급을 좀 채우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하긴 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량이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공급을 메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게 팩트긴 하죠. 그 은이 말 그대로 금광처럼 이렇게 금 딱
캘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뭐 다른 거에 막 다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딴 걸 캐야지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은을 캐고 싶어도 사실 그럼 다른 부산물을 쓸 데가 없으면 광산 개발이 안 된다. 네. 이런 것도 맞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광이 이제 금을 채굴하는데 10년 정도의 시차가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다른 뭐 구리광산이나 아연광산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은 구리광산에서 구리를 캐다가 부산물로 얻어지거나 금광에서 금을 캐다가 부산물로 얻어지는 그런 금속이거든요. 결국에 그러면 은의 생산량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금 생산량을 보면 돼요. 단순하게 보면. 그래서 금 생산량 자체가 되게 타이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산 개발 타임라인도 이미 2029년 정도까지 완전 뒤로 밀려 있고 2029년이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크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장 빠른 금광 기업이 2029년 정도다 보니까 사실은 공급이 거의 는다고 해도 2030년부터 는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럼 과거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이 금은 언제 고점을 찍었는가를 보면 생산이 한 2, 3년 정도 늘 때부터 이제 고점 시그널들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기준으로 보면 2000년대에도 2009년쯤에 금이 다시 그러니까 생산량이 반등하고 2011년에 고점을 찍었었고 1978년에 금이 이제 반등을 하면서 생산량이 반등을 하면서 1980년에 이제 고점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개발 타임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30년 정도부터 생산량이 좀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고점은 2032년이나 아니면 은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더 빠르니까 2031년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생산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보면서 금과 은이 어느 정도가 고점일지는 대략적으로는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지금은 이 전체 사이클의 절반을 지나서 이제 막 본격적인 상승장이 들어가는, 이제 막 고속도로를 탄 딱 그 시점밖에 안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건 뭐 원자재니까 원자재는 뭐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없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수요는 이제 폭발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은이 지금 뭐 HBM 반도체처럼 일종의 AI 관련 필수 요소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런 부분도 큰 몫을 차지한다. 실제로 AI 그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거기에서 은이 많이 들어가서 은의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세계적으로 화력 발전 같은 거에서 이제 좀 더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태양광에서 은이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이제 앞으로도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 은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도 어떻게 보면 약간 국제정세랑도 관련이 좀 높은데 결국에 요번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이제 이란이 막 자꾸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원유 가격이 이렇게 막 치솟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다른 국가들도 그런 관세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에너지 패권이 되게 중요한 시대로 왔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원유 같은 경우는 나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원유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원유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원유를 막 다 전략 비축유로 모아놓는 이런 것들처럼 에너지 패권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면 에너지 패권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원자력, 두 번째 재생에너지.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가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좀 뭔가 세계가 분열하고 다극화되고 어떤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시기다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그냥 계속 석유 뭐 당연히 뭐 수입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거 사이 틀어지면 나 진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가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생겼다. 그래서 국가의 안보 측면에서도 그냥 그런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분들의 그런 비용도 많이 늘어났지만 에너지원 속에서도 이런 재생에너지 쪽으로 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흐름이, 이 거대한 흐름이 바로 이 거대한 탈세계화라고 하는 큰 흐름과 맞닿아 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은의 수요가 정말 미친 듯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걸 같이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금도 많이 올랐지만 이제 최근에는 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그 금은비라고 말을 하죠. 금값 대비 은값의 비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투자 포인트에서.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금값과 좀 벌어지면 은을 투자하시고 뭐 붙으면 금하고 뭐 이러던데, 지금의 타이밍으로 봤을 때 은은 금 대비 어떤 수준인가요? 지금 은은 금 대비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 지난 100년 정도를 보면 평균 값이 한 40 정도 되니까 지금은 한 50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평균에 거의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금은비가 이제 낮아질수록 금과 은이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이 변동성이 더 크니까 네. 가격이 올라가야 당연히 금은비가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져야 금은비가 벌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금과 은 가격이 고점이었을 때 금은비가 언제였냐를 살펴보면 2011년에 금은비가 32를 찍었었고 1980년에 이제 1대 15를 찍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금이 가장 적게 올랐던 역사인 2000년대의 상승장이랑 비교해도 아직은 가야 될 길이 한참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이 1대 15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1980년대처럼 1대 15 혹은 그것보다 더 아래 1대 10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은이 예전만큼 돈으로서의 가치로 평가를 받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지만, 그거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은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완전히 그런 그 어긋난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은 가격을 더 크게 끌어올리면서 1대 15까지는 정말 빠르게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지금 금이 하나도 안 올라도 은은 3배는 올라야 된다. 네, 맞습니다. 최대치로 약간 좀 아주 긍정적으로 네. 해보면 이제 금도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더 가는 거고. 예, 훨씬 더 가는 거죠. 그럼 은은 진짜 뭐 한 대여섯 배, 뭐 10배도 갈 수도 있다. 지금 그럼요. 상황에서. 예, 지금 상황에서도 한참은 더 가야 되죠. 근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게,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어쨌든 지금 데이터 센터니 뭐니 막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데 뭐 어떡해. 네,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뭐 AI 안 할 것도 아니고. 예. 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은 투자를 권하시는 거네요. 금보다는. 저는 장기로 보면 은 투자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네. 저도 결국에는 지금 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갖고 있는 금을 싹 다 팔아서 전부 100% 은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그 정도로 은이 너무 매력적인 자산이고 그런 상승 포텐셜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제 은 투자를 하면은 은이 변동성이 좀 많이 큽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훨씬 더 커졌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하루에 한 2, 3% 정도 상승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네. 지금은 그냥 하루에 막 10%가 오르기도 하고 맞아요. 다음날 마이너스 11%를 찍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트코인 정도면 귀여운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변동성이 되게 커졌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금이나 은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임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4, 5년 정도는 더 투자해야 되는 자산인데, 4, 5년을 맨날 그 롤러코스터를 견디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린다. 첫 번째, 은을 매수하거나 할 때 좀 분할해서 적립식으로 사라. 그래야 이제 좀 이렇게 변동성이 있더라도 크게 떨어졌을 때 아우 기회다 하고 줍줍할 수도 있고, 좀 크게 올랐어 이제 고점에 샀을 때도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은 그런 식으로 이제 분할해서 사시기를 추천드리고, 아니면 애초에 내 전체 자산에서 은의 비중을 그냥 과감하게 줄이시는 방법. 그러니까 은 가격이 크게 오르든 떨어지든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 막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이제 마음이 이제 좀 그렇게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비율로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분할해서 사시든 그런 방식으로 은 투자를 하시면은 그래도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규현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이제 금, 은 뭐 이거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은 조금 한 30% 올랐고, 이제 은이 갑자기 막 한 3배 올랐으니 아주 그냥 뭐 이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올해 어쨌든 이제 새해니까, 올해는 그러면 금의 해냐 은의 해냐 봤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으로는 거의 은혜라고 봐요. 이게 실제로 과거 패턴을 봐도 비슷비슷한데요. 이제 슈퍼 사이클이 보통 10년 동안 반복되거든요. 뭐 짧긴 9년, 길게는 13년 정도 이렇게 찾아오는데 뭐 2000년대나 아니면 1970년대나 1930년대 이럴 때 보면 뭐 1930년대는 사실은 근본이제여서 보기가 되게 애매하지만, 그런 이제 시기들을 보면 상승 초입이랑 이제 중반부 직전까지를 보면 보통 금이랑 은이 상승률이 비슷비슷하거나 오히려 금이 더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중반부를 지나가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되면 이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첫 번째 은이 원래 많이 오르는 그런 특성 때문에 이제 가격 상승폭이 크고, 두 번째는 이게 한 중반부를 지나가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일반 투자자들도 금과 은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금 너무 비싼데 하고 옆을 싹 봤더니 왜 이건 왜 이렇게 싼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은이 엄청나게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반부를 지나면
대부분 은의 상승률이 금을 항상 압도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금 가격이 한 70%, 은 가격이 한 이제 150% 정도 올랐었는데 그 전년도를 보면은 금이랑 은이랑 상승률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었거든요. 따라서 이런 특징들을 보더라도 이제부터 은이 본격적으로 금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걸 보아하니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했구나. 그러면은 올해도 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앞으로 금의 남은 슈퍼사이클 기간 동안 은이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항상 이제 가격이 오르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반대로 지금 금이나 은이 꽤 많은 조정을 받을 만한 어떤 요인 같은 게 있을까요? 예상되는 게 있나요? 전쟁 나면 오히려 더 좋은 건가? 전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좋은 이슈긴 한데 약간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위험한 거는 오히려 경제 위기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한번 코로나 터지니까 금 팍 빠졌잖아요. 예. 그런 건가요? 특히 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빠지거든요. 산업용 그래요? 수요다 보니까 네. 경기 침체가 팍 오면은 이제 은 산업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은은 이제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 한 58%가 산업용으로 쓰일 만큼 정말 많은 그 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게 은의 변동성을 훨씬 더 키우는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러면 원래 이제 2008년 같은 경우를 보면 그때는 은의 산업 수요가 지금만큼 크진 않았는데 근데도 은 가격이 마이너스 50%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대공황 때를 보면 은 가격이 마이너스 60% 정도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뭐 올해나 뭐 내년이 됐든 올해가 됐든 뭐 만약에 경제 위기에 어떤 그런 전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금 가격도 좀 일부 떨어지겠지만 은 가격은 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이제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이제 대부분 나타났던 특징들을 보면 실업률이 이제 치솟기 시작한다라는 건데 슬금슬금 실업률이 사실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나 아니면 뭐 대표적인 경기 침체 그런 전조 증상이 뭐 장단기 금리 차로 보나 오히려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이기도 하고 이런 몇 가지 지표들을 보면 확실히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들이 다 적색 신호를 알리고 있다. 물론 이게 적색 신호가 나온다고 해서 100%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지만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이런 적색 신호들이 떴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은이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크게 한번 급락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리스크는 잔재에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은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승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리스크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금과 은을 배분해서 같이 사놔요. 네. 만약에 이렇게 사놓고 경기 침체가 없이 그냥 무난무난하게 잘 흘러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금과 은을 같이 보유했으니까 금도 오르고 은도 오르고 해서 내가 투자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서 이 상승장에 편승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점이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하면 금은 뭐 조금 떨어지고 이제 은은 크게 떨어지면서 이제 여기에 환율까지 붙으면은 우리나라의 금 시세는 되게 많이 폭등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비싸진 금을 팔아서 저렴해진 은을 많이 담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로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금과 은을 한 7대3 정도로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은을 조금 더 살려고 해요. 그래서 한 5대5 정도로 맞추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게 비율은 그게 큰 상관없고 어쨌든 금과 은을 적절히 배분한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큰 조정이 왔을 때 그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도 어쨌든 달러 기반의 자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은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뭐 막 다시 뭐 치솟는다 하면은 은 가격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은 보통 그래도 은 가격은 좀 많이 떨어지긴 해요. 예. 아무리 아무래도.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좀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은은 확실히 좀 조심은 해야 될 투자처네요. 여기에 올인한다고 했다가 뭐 못 맞추면 자산이 막 반토막 나버리니까. 네, 맞아요. 그럼 반대로 매도 타이밍은 그러면 길게 봤을 때는 그런 변수가 없다면은 한 2030년까지는 끌고 가는 건가요? 네, 보통 좀 짧게 보면은 한 2030년 정도를 볼 수가 있겠고요. 길게 보면 2032년 정도가 될 텐데 그냥 대략적인 고점 부근이 어디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2030년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지. 실제로 매도를 하려면 그 매도 타이밍 같은 그런 시그널들을 좀 알고 있기는 해야 돼요. 뭐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량 같은 거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은 투자는 좀 어렵기는 한데 이제 금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가격 모멘텀을 보는 게 제일 무난해요. 초보자분들은 막 무슨 그 생산량을 뭐 맨날 세계금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살펴보기도 어렵고 아니면 실질금리라는 데이터를 보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계속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는 것도 되게 어렵고 하니까 제일 무난한 건 그냥 가격을
보면 됩니다. 차트를 봐라 그냥. 예, 차트를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한 200년 정도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투자 방법인데 투자 방법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모멘텀 투자라고 하거든요. 원래 주식 같은 거 이제 주식 뭐 채권 외환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1년 전의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해서 만약에 지금 가격이 더 높다 그러면은 아 상승 추세구나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보유하고 있으면은 계속 보유를 유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 고점을 찍으면 이제 현재 가격은 내려오게 되고 1년 전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 가격이 1년 전의 가격보다 더 낮아지는 이 순간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판단하고 매도하는 전략이에요. 이런 단순한 전략인데도 뭐 주식, 외환, 뭐 다양한 뭐 국가의 이제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서도 다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는 논문들도 정말 수도 없이 많고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자산들보다 금은 추세성이 매우 길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먹혀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얹으면 금은 다른 자산들과 다르게 고점을 찍어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점 부근에서 상당 기간 뭐 짧으면 1년 길면은 2, 3년까지도 충분히 머물러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격 모멘텀을 통해서 매도를 하락 시그널이 떠서 매도를 하면 머리 꼭대기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대략 어깨쯤에서 매도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은 뭐 1년은 좀 너무 짧고 저 같은 경우에 1년 6개월 정도를 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보면 제일 좋고 아니면 분기에 한 번만 봐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오늘 1월이니까 그냥 1월에 한번 딱 보시고 아 지금 가격이고 1년 6개월이니까 작년 한 뭐 6, 7월 정도의 가격을 본 다음에 그때보다 아직 높네 그러면 그냥 보유하고 계시고 그러다가 뭐 분기에 한 번씩 네, 뭐 이제 올해 한 4월쯤에 한번 또 차트 보시고 1년 6개월 전의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높네 그럼 또 보유하시고 그러다 어느 임계점 돼서 한 2030년쯤 됐는데 지금 가격이 1년 6개월 전 가격보다 비싸졌네 그럼 그때 그냥 과감하게 매도해 버리시면 돼요. 네, 이런 방법만 써도 충분히 그 고점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고 그렇게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매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단기 급락이 올 수도 있지만 뭐 또 바로 또 회복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한 1년 이상의 텀을 두고 봐도 뭐 크게 막 한 3, 40% 빠지고 뭐 이런 일들은 네. 막을 수 있다. 네. 그만큼 느릿느릿하고 어찌 보면 뭐 원자재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서 또 동시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좀 변동성이 좀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 대신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막 은이 막 이렇게 가는데 네. 이걸 지금 추격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뭐 이렇게 한 번은 조정이 오지 않겠냐? 왜냐면 그 저번에도 한번 나오셨을 때 그때 김치 프리미엄 막 20%부터 있고 막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그러면은 한국에서 유독 막 프리미엄 붙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막 프리미엄 많이 붙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물 은을 산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기는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냐라고 보면 해외에서도 이제 저희가 수입을 해올 때 프리미엄을 좀 주고 사오거든요. 요즘 해외에서도 공급이 타이트한 게 많이 느껴진다라고 해서 아마 뭐 은은 앞으로도 이런 프리미엄은 그냥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가격은 원래 그런 실물 시세가 따로 움직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뭐 이제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프리미엄 너무 싫다. 그럼 그냥 ETF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ETF로 투자하면은 뭐 내가 직접 실물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프리미엄을 주고 사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ETF로 투자하시면 되고 근데 뭐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다 보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물은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크게 폭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뭐 ETF 투자하시다가 만약에 실물 프리미엄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면 실물로 넘어가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게 가격이 오를 때는 이제 ETF는 오른 만큼만 수익이 나지만 이제 실물 같은 경우에 오른 거에 플러스 실물 프리미엄 이제 사람들의 투기적인 그런 프리미엄까지 엄청나게 반영돼서 내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물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제 뭐 ETF로 이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 고속도로를 이제 막 탔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고속도로를 타면 얘가 뭐 중간에 언젠가 뭐 휴게소에서 잠깐 쉬겠죠. 근데 그게 휴게소가 뭐 오래 쉴지 내년에 휴게소에서 한번 쉬고 갈지 내후년에 갈지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언젠간 한번 쉬긴 쉴 거라고 저것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휴게소에 가기 전에 이미 한참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이미 뭐 200불 찍고 그 다음에 뭐 다시 뭐 170불 되면 우리가 지금 안 샀기 때문에 우리는 100불에서 살 수 있었던 거를 170불에 사야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미 고속도로를 탄 순간부터
시간은 내 편이 아니에요. 현금을 쥐고 있으면. 은을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가정하에 현금을 쥐고 있는 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적으로 만드는 거다. 따라서 저는 그냥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분할해서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좀 뭐 비쌀 때 사면 어때요? 사실은 뭐 2030년쯤 되면은 100불에서 사나 뭐 110불에서 사나 별반 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이제 금이나 은이나 뭐 크게 문제 없다. 어차피 지나고 나서 한 몇 년 동안 보유할 거라면은 지금 사는 게 뭐 사소한 정도의 차이일 수 있다. 네, 맞아요. 아주 사소할 거라 생각해요. 그 이제 금은 어쨌든 KRX를 사면 세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KRX로 사는 거 대비 실물금을 사는 게 결국에는 실물 프리미엄을 노리고 사는 건가요? 근데 KRX도 실물 프리미엄은 똑같이 붙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 KRX냐 아니면 실물이냐는 다른 것보다 그냥 어떤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을 좀 더 중요시한다라고 하면 KRX. 싫다. 통제가 싫다. 네, 통제가 싫다 그러면 이제 실물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RX도 어쨌든 현물 기반의 투자잖아요. 네, 아, 그렇다 가면 또 보니까. 주고.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뭐 갑자기 우리나라의 금 공급이 딸리면서 이제 실물이 막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럼 KRX도 그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금 투자에서 효율만 따진다라고 하면 KRX로 투자하는 게 효율이 더 좋은 건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사실은 그 뭐 부가세 10%가 어느 정도 비싸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10%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내가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그런 이제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100%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실물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실물을 사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볼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갖고 있으면 또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사주에 금이 좀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실물을 보유하는 것도 괜찮겠죠. 맞아요. 특히 이제 금은 뭐 키로당 금액대가 뭐 이제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아주 소규모기 때문에 뭐 옷장에 넣어놔도 되고 뭐 이러는데 네. 은은 이제 키로당 아무리 비싸졌다고 해도 뭐 이제 김치통에 넣고 해도 이게 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뭐 예를 들어 막 은 1억 사고 싶어. 그러면 이제 막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은은 그냥 그래도 실물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물을 사기는 하고,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몇몇 분들이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은을 1톤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 중에서는 심지어는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은 16톤 정도를 갖고 계시거든요. 16톤이면 얼마인 거지? 그죠? 네. 근데 그분은 뭐 엄청 쌀 때부터 사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16톤을 모으실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분들도 다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ETF 뭐 이렇게 다양한 투자, 그러니까 그 실물을 보유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많은 거 다 아시지만, 첫 번째 일단 그런 은도 은을까지 통제하진 않거든요, 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도 외환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도 있는 리스크.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은은 종이 시장이 되게 불안해요. 이 공급과 수요가 이제 잘 안 맞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2년에 니켈 사태라고 있었거든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거기서 이제 니켈이 많이 원래 공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니켈 공급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니켈 달라라고 하면 대부분 거래소는 니켈이나 은이나 금이나 별로 없어요. 그냥 종이 네. 계약만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뱅크런 같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니켈 가격이 막 4배가 폭등해요. 이틀 만에.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가 갑자기 거래를 중단시켜 버리더니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떡하지? 줄 니켈이 없는데 하고 이제 결단을 내린 게 그냥 거래를 취소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이미 자유시장에서 자유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유시장에 맞지 않는 그런 거래소들이 많다. 그게 그냥 단순히 뭐 일반 우리가 뭐 금은방처럼 보는 그런 금거래소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모든 그 투자 기관들이 이제 운영하는 뭐 런던 금시장이라던가 뉴욕 상품거래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ETF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금융자산의 형태의 그 종이 은들이 과연 이제 그런 진짜 은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정말 부족해지고 그런 쇼티지가 일어날 때 실물 은을 담보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내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 여기에선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고작 그냥 뭐 부가세 10% 정도 지불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해지하고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은가격이 오르면 실물 프리미엄이 훨씬 더 많이 치솟거든요. 부가세 10% 내고 실물 프리미엄 보통 치솟으면 한 40% 치솟거든요. 은은 40% 먹으면 오히려 실물을 샀기 때문에 나는
실물 사지 않은 사람보다 30%를 더 이득 보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실물 투자를 더 선호하고, 대부분의 이제 은투자분들이 처음에는 ETF 투자했다가 나중에 실물로 넘어오는 게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면서 가시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부가세 10%는 뭐 손해니까 무조건 이제 깎이고 시작하지만 나중에 이제 실물 프리미엄이 더 이제 커진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평소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장기 시계열로 봐도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특정 구간의 어떤 특정 딱 정말 뭐 쇼티지가 터져야지만 그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티지가 없어도 실물 프리미엄이 우리나라는 붙어요. 일단 그래요? 항상 우리나라는 붙고, 그 다음에 특정 시기에는 전 세계적인 그런 쇼티지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대부분 그런 경우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은 가격이 막 마이너스 50%를 때려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선물 시세가 50%가 떨어진 거지, 실물 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면 그 정도 떨어지면 잘 됐다, 나 은이나 사야겠다 하면서 은 투자 수요가 갑자기 몰리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적으로 실물 은은 별로 없다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은 투자 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제 막 해외에 이제 뭐 되게 유명한 그런 은 코인샵들 있잖아요. 그냥 실버 코인들이 다 품절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냥 은 전체 다 품절되고, 막 중고거래가 이런 데 보면은 은 가격이 그 코로나 터지기 전이랑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실물은 가격이 되게 안정적이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큰 가격 하락이 있어도 내가 실물을 보유했다라고 하면은 가격 방어가 되게 잘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실물이 갖고 있는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이랑 금이랑 뭐 가짜 은, 가짜 금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뭐 텅스텐 섞는다 이런 얘기 막. 사실 금에 있어서 텅스텐이 문제가 좀 심각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이게 점점 기술이 진짜 심각해지는데, 옛날에는 이제 애초에 텅스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부피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가짜 금을 발견하는 게 되게 쉬웠거든요. 근데 텅스텐은 금이랑 밀도가 거의 똑같아서 텅스텐 위에 이제 금을 도금을 시키면은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육안으로나 아니면 뭐 저울 같은 거로는 전혀 구별이 안 어려워요.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대부분 쓸 수 있는 게 시금석이라 해서 겉면을 긁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비파기 검사기라고 해서 엑스레이로 이렇게 딱 찍어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도금을 두껍게 입히면 그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방법은 잘라봐야 되거든요. 네. 자르면 이제 안에 텅스텐이 들은 게 보이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텅스텐이랑 금을 일정 비율로 섞어요. 이제 위에는 도금을 입히고 안에는 이제 섞은 걸 쓰니까, 사실 뭐 우리는 99.99% 골드바라고 알고 있었던 게 순도는 70%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금에서 30%만 수익 내도 2억짜리에 30%면은 6천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교묘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텅스텐을 일반인은 뭐 제가 볼 땐 죽어도 감별이 어렵고, 전문 감정원들도 이제 감정을 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한다. 네.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정하는데, 감정을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정을 이제 여러 가지 뭐 핑 테스트라던가 전도열 테스트라던가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감정을 하는데,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무난한 건 그냥 믿을 만한 곳 가서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믿을 만한 곳에 갔는데 이런 것들을 걸르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걸러내나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곳은, 그러니까 거기서 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걸러내고, 저희가 만드는 부분, 예를 들면 스테커스의 골드바다, 스테커스의 실버바다 하는 건 애초에 그 원자재를 받아와서 원자재를 녹여요. 근데 원자재는 그 우리가 골드바가 텅스텐인지 알기 어려운 이유가, 그걸 이제 막 다 자잘하게 다 자를 수가 없고 막 녹여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골드바를 만들 때는 어차피 다 녹여요. 그리고 그 형태가 되게 구슬 같은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텅스텐으로 만들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골드바는 그럴 가능성이 좀 극단적으로 낮다.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곳들은 골드바 뒷면에 그 보안 기술 같은 거를, 위병조 방지 기술 같은 것들을 같이 넣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제품들이 많이,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은 아직 뭐 그렇게까지 위조할 만한 정도의 가격대는 아니어서 안 하나요? 그쵸. 일단 은이 좀 어려운 게, 은이랑 같은 밀도를 좀 찾는 게 어렵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바를 위조할 수는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 똑같이 1kg짜리
100억짜리를 위조한다고 치면 금을 위조하면은 2억짜리를 위조할 수 있는데 고작 뭐 600만 원짜리를 위조하는 게 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버바가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짜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근데 해외에서는 해외 실버 코인들은 위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에 들어오는 것들도 위조를 이렇게 다 잡아내거든요. 가짜들이 좀 있긴 있다. 그것도 텅스텐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은은 예를 들어 실버 바 정도 사는 거라면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그냥 새 거 사는 거다. 그리고 믿을 만한 금거래소에서 그냥 새 제품 산다 하면은 뭐 딱히 그렇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겠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텅스텐 이런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당근이나 뭐 개인 거래 이런 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거기서 터져요. 어, 예, 대부분. 생각보다 좀 유통 물량이 좀 있나요? 유통 물량이 그러니까 엄청 많지는 않은데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별로 안 밝혀진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들은 금 샀다가 모르니까. 뭐 5년, 10년 뒤에 팔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회사에도 텅스텐 금은 아니긴 한데 진짜 옛날에 막 진짜 뭣도 모르고 사셨던 막 그 진짜 허접한 거 있거든요. 구리로 만든 그런 가짜 금을 속아서 사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미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누구한테 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돼서 보통 이제 터지는 곳들 보면은 개인 간 거래에서 그냥 뭐 당근 뭐 이런 데서 그냥 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당포가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전당포는 이제 금거래소들만큼이나 그런 고급 장비들을 갖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네. 예, 그냥 전당포에서 좀 당해서 전당포 물건이 이제 저희한테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걸리는 거죠. 이거 텅스텐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전당포 사장님이 이제 뭐 깜짝 놀래는 뭐 그런 일들이 좀 생깁니다. 깜짝 놀라기엔 너무 큰 금액인데 너무 큰 금액이 돼버려가지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감정 평가하는 거는 뭐 금액이 크진 않나요? 왜냐면 가지고 계신 것도 한번 확인도 해볼 필요도 있으니까. 감정을 받는 건 뭐 5분이면 끝나고 뭐 한 가격도 1,000원, 2,000원이면 원래는 됐었는데 네. 그게 이제 보통은 XRF 검사라고 해서 그 마이크로 파장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더 심각한 텅스텐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감정으로는 애초에 감정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ICP 검사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ICP 검사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거의 저희 같은 저희는 회원사거든요. 감정원. 회원사들은 한 8만 원 정도가 들고 네. 일반인 분들은 거의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금이 좀 소실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비용이 좀 많이 든다. 그래서 한 50만 원 생각해야 돼. 100만 네. 원 생각해야 돼.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금거래소 가져가서 새 걸로 다시 그러니까 비용 줄 테니까 새 걸로 다시 만들어 달라 하면 녹여질 거 아니에요. 네. 예, 녹여지면 이제 텅스텐인지 아닌지는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새 걸로 한번 다시 바꾸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감정을 받는 것도 뭐 가능은 하지만은 뭐 가능하면 그냥 믿을 수 있는 회사 이름이 박혀 있는 거에서 실제 그 대리점 가서 사라. 네. 그게 차라리 낫다. 사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이제 그런 곳에서 팔고. 팔고 다시 사거나 팔고 다시 사거나. 아니면 근데 그럼 또 부가세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아니면 이제 그거를 공인비 드릴 테니까 새 걸로 다시 만들어 달라. 녹여서 한번 새 걸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거나. 그거는 큰 돈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거래소마다 이제 자기네들이 책정하는 마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긴 한데 보통 뭐 한 돈짜리 해봐야 한 3만 원 정도 되려나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커스의 조규현 대표님 모시고 금은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조심해서 이제 투자할 때 뭐 이제 직거래할 때 위조금 같은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